안녕하십니까. 별리사스쿨 엔스 자연과학개론팀에서 지구과학 강의하고 있는 장병선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심화 요점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강의 계획을 한 8주차? 그러니까 2달 정도에 완강하는 걸로 일단 강의 촬영 그렇고요. 하여튼 해서 한 3시간 강의로 치면은 8번 정도의 강의를 끝낼까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한 6주차나 7주차에 강의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간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강의를 좀 뒤에다가 탑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부지런히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그 기본 강의 때랑은 좀 그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선생님들마다 책들이 조금씩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존 선생님들 책들, 다른 데 있는 선생님들 책하고 순서를 좀 맞춰보긴 했어요. 아무튼 큰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의 지구. 여기를 일단 눈에 넣는 거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의 구조. 지구의 구조 얘기 나오면서 지구는 타원체다. 왜? 지구가 자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타원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 때문에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적도 반지름이 좀 더 긴,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좀 가로가 뚱뚱하고 세로가 조금 더 좁은, 그래서 적도 반지름이 조금 큰 타원형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편평도라는 용어를 써서 편평도가 지구의 경우는 약 300분의 1 정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도 반지름이 가로가 300일 때 세로는 299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굳이 편평도 2는 A분의 A-B 그래가지고 적도 반지름, 극반지름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구보니까 약간 될랑말랑할 정도의 타원이더라. 적도 반지름이 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여기다 그리면 좀 과장을 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다 보면 실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고 있다고 치면 여기를 북극이라고 치고 대략적으로 여기를 적도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적도를 쭉 설정을 할게요. 적도에서부터 북극 또는 남극까지 90도의 각도를 띠고 있을 텐데 여기가 90도 노스 이렇게 되겠죠? 이랬을 때 여기까지가 90도인데 여기 각도가 90도인데 위도 1도 간의 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를 가지고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적도 쪽을 가지고 요거의 공류를 가지고 요렇게 원을 그리면 요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요 윤곽의 곡선에 접하는 반면에 이 극지방에 접해 있는 원을 가지고 그 곡면을 가지고 원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만들어져요. 이걸 곡률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무슨 반지름? 곡률반지름. 그러니까 적도 쪽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끊으면 한 요 정도짜리 원, 이 빨간색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그 곡률반지름인데, 적도 기준. 이 극지방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극을 기준으로 한 곡률반지름, 실제 반지름보다 더 크게 측정될 것이고, 여기는 실제 반지름보다, 지구의 실제 반지름보다 작게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도간에 해당하는 거리도 여기에서는 이 작은 원에서, 빨간색 원에서 1도에 해당하는 걸 의미한다면 이 위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원에 해당하는 1도에 해당할 테니까 1도간 거리가 고위도로 갈수록 길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자의 주기가 고위도로 갈수록 짧아진다. 진자의 주기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또 한 번 또 공식 언급하게 될 거예요. 이 공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 타원체라는 지구의 구조, 지구의 모양, 그러니까 지구의 모양을 이제 이렇게 타원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지오이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타원체를 이용하게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원체라는 이 지구 모양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거리 측정하는 삼각 측량에 이용하고요.
거리 측정하는 그러니까 미지의 장소를 가지고 멀리서 보고 찾는. 그리고 지구의 반지름을 얘기할 때 이 평균 반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 R을 구했으면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표면적 4 파이 R 제곱. 편평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걸 계산할 때 지구 타원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오이드인데요. 조금 설명을 좀 축약해서 하도록 할게요. 평균 해수면을 육지까지 연장해서, 이거 우리 기본 개념 파일에 보면은 그림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지오이드면을 그리면 대충 육지에서는 좀 높고 바다에서는 육지에서는 지형보다 낮고 바다에서는 높이 가는 이런 가상의 지구 모양. 실제 지구는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이 지오이드면도 이 지구 타원체에 비해서 훨씬 울퉁불퉁합니다. 중력 방향의 수직이고 특히 지하 물질의 밀도 분포에 따라 굴곡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이며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볼게요. 지구 타원체보다는 육지에서는 높고 바다에서는 낮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개념세 그림 있으니까 꼭 눈으로 확인하시고, 해발 고도를 측정하는 수준 측량, 레벨 측량의 기준이 되며 수심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오이드라는 단어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크기를 타원으로 보던 지오이드로 따지던 간에 뭐 위치 에너지 기준으로 따지던 지구의 반지름을 따지던 부피를 따지던 단면적을 따지던 간에 지구의 반지름 R을 끄집어냈으면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크기, 반지름을 통해서 주로 많이 끄집어내는데 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과거에도 있었냐? 있었단 얘기죠. 어떤 거요?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 구에서 구에서 호의 길이와 뭐 중심각의 크기, 여기를 빼먹었네요. 구를 가지고 따졌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좀 밀렸네요. 동일 경도상에다가 위도가 다른 두 지점을 찍으면, 예를 들어서 위도가 10도 노스인 곳과 위도가 30도 노스인 곳을 놓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놓게 되면, 뭐 삼각형 자꾸 왜 이러죠? 부채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중심각은 20도 정도 되고 이 두 지점, 경도가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L이라고 놓으면 요 부채꼴을 만드는 원의 반지름을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지구라고 가정을 하고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보자. 그 360도 대 2파이R은 저 세타, 여기선 지금 20도겠죠? 그리고 뭐 파이에다가 몇을 집어 넣으면 계산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반지름 R이 길게 계산이 된다는 거 앞에서 지구 타원체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게 됐고,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은 기원전 방법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관측 지점 이 두 지점이 동일 경도상이 아니었고요. 이분의 실험에서 오차가 생겼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리 측정에 오차가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에 실제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한 1000km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뭐 그 정도면 조금 생긴 거니까 그 정도면은 뭐 나름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닌가. 무엇보다도 지구를 구라고 가정하고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해 보려고 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구의 반지름을 구했더니 그 당시에 대략 7,300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지구 반지름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에 비하면 한 1000km밖에 차이 안 나는 비교적 정확한 값이었다고 뭐 판정 지을 수가 있겠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질량입니다. 크기를 측정하고 질량을 구하려는 건 결국 밀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구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 중에 적용되는 원리, 만류인력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만류인력이 곧 중력 아니냐. 물론 원심력을 좀
무시한다고 치면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류인력이고 중력이다. 중력 mg가 만류인력이다라는 등식을 만들고 나면 라지 m 지구의 질량은 g분의 r 제곱 스몰 g. 여기가 이게 r이 지구 반지름인 거고, 지구의 반지름인 거고, g는 만류인력 상수. 그 다음에 여기 g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지구의 질량 m 값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뭐 한다? 부피분의 질량을 해보면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으로 집어넣고 m 값은 여기 나온 걸 집어넣으면 대략적으로 지구의 평균 밀도는 약 5.52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는 지각과 멘틀이 가장 바깥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외핵, 내핵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 지각과 멘틀이 밀도가 한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뭐 기계적으로 대륙 지각이 화강암질 암석으로 돼 있고 밀도가 2.7g/세제곱 cm다. 해양 지각이 현무암질 암석이 주성분이고 밀도가 약 3.0g/세제곱 cm다. 더 가볼게요. 상부 멘틀이 밀도가 주성분은 감남암질 암석으로 돼 있고 밀도가 약 3.3g/세제곱 cm 정도 되거든요. 그 밑에 들어가서 하부 멘틀을 가더라도 밀도가 4까지는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지각과 멘틀이 지구 전체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녀석들이 밀도가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요. 근데 이 전체를 밀도를 했더니 5.52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 팩트가 알려주는 건 뭡니까? 이 팩트가 알려주는 건 얘네들의 밀도가 이 80%의 부피를 차지하는 녀석에 비해서 월등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밀도가 월등히 크다. 그래서 밀도를 이거 가지고 환산해보면 거의 10이 넘어가는 밀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밀도가 굉장히 큰 물질로 되어 있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외핵과 내핵은 주로 철과 니켈 같은 원자번호가 큰 원소들로 되어 있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밀도가 큰 물질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층상 구조로 갑시다. 지구의 일반적인 지구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구 타원체, 그 다음에 지구의 실제 모습과 비슷한 지오이드라는 개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구의 반지름, 질량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한 다음에 밀도까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지구 내부의 물질은 지표 가까운 곳에 있는 물질과는 좀 밀도가 현격히 다른 큰 물질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층상구조인데 대기권의 층상구조, 수권의 층상구조, 직권의 층상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대기권은 우리 높이에 따른 고도에 따른 기온의 연직 분포에 따라서 대기권을 구분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대기권 한 1000km 정도에 해당하는 곳에서 제일 아래 지표에서 약 12km, 물론 지역에 따라 한 7에서 8km밖에 안 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한 16km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적도 부근, 이게 극지방 부근에서 대륙권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까 말한 원심력도 적도 쪽이 크고 또 공기의 기온도 적도 쪽이 높기 때문에 원래 부피 자체가 커서 각종 이 층들의 높이가 다 조금씩 높습니다. 뭐 이건 대략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진다. 높이에 따라 고도에 따라 기온이 낮아진다. 지표 낮은 아래쪽이 뭐가 되고 고온, 위쪽이 저온,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밀도가 큰 애가 위에 있고 밀도 작은 애가 밑에 있어서 이것들이 계속 움직여서 돌아다닐 거라고요. 그래서 불안정한 층,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수증기 H2O의 상태 변화가 발생을 하고요. 이 상태 변화가 뭐 증발, 응결 등으로 나타나면서 강수 현상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린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층권입니다. 12에서 50km 정도 되고요. 이 밑에 한 20km 안팎에 무슨 층이 있다? 오존층이 있다. 출제율 굉장히 높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얘는 이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바람에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지표에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복사 에너지를 덜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높이 올라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에하고는 완전 다르게 안정한 층이 되겠고, 성층권 하단부에 있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한다. 뭐 이거는 지겹게 많이 했고요. 오존층은 고생대 중기에 만들어진 층이다. 고생대 중기에 만들어진 형성된 층. 그래가지고 지표면 위로 물 밖으로 생물체가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오존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간권. 50에서 한 80km 정도 되고요. 여기도 높이에 따라 기온이 하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류권처럼 불안정한 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 대류는 일어나지만 이 대류권에 비하면 공기의 농도가 거의 한 1% 수준밖에 안 돼요. 따라서 수증기도 거의 없고요. 대류가 일어나긴 하는데 공기 자체가 희박하다 보니까 수증기도 결정적으로 없다 보니까 기상현상 따위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유성이 나타나는 층이고, 중간권 계면, 참고로 여기 계면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럼 사이에 경계면이 3번 나오겠죠? 권이 4개니까 그 밑에 층 이름 붙여서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를 대류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중간권 계면이 지상에서 약 한 100km 상공 정도 되는데, 여기가 대기권 전체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한 영하 80도, 영하 100도 정도 기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권에 가면 이론상 대기권 꼭대기는 약 1000km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알다시피 한 200km, 300km 넘어가면 우주로 보잖아요. 그죠? 그거 참고로 하고 계시고, 높이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는 뭐 워낙 그쪽에도 또 전파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기 되게 희박하고 전리층이 존재한다. 전파를 튕겨내는 층. 이게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는데 많이 이용해 먹고 있더라. 뭐 그 정도. 또 오로라가 나타난다. 근데 이제 이 오로라가 1000km 같은 데도 생기면 우리가 관측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대기권 전체의 높이가 전반적으로 낮은 어디?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관측이 쉽습니다. 또 극지방 자체가 자극 역할에서 자기장 자체가 세잖아요. 자기장이 세다 보니까 오로라 같은 경우도 열권에서 나타나는데, 이 열권이 지표에 가깝게 붙어 있는 어디? 극지방에서 확인이 잘 되더라. 자주 되는 편이더라. 자, 이게 이제 대기권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밑에는 이제 수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수권은 수온의 연직 분포, 수심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가지고 따지는 게 수권의 구조인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합니다. 햇빛 받아서 가열되고 바람에 의해 섞이는 층을 말하며, 수온이 일정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로 섞이니까 수심이 5m, 10m, 15m, 20m 들어가도 0m나 5m나 10m나 20m나 수온이 별 차이가 없어요. 혼합돼서. 그래서 그걸 혼합층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 동네가 원래 저 동네보다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 그럼 무슨 뜻이다? 이 동네가 원래 바람이 센 동네다. 저기보다. 두 번째, 우리 동네가 여름에는 혼합층이 20m까지 형성됐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50m까지 형성되더라. 이게 뭐다? 50m까지 형성된 겨울이 혼합층이 더 두껍다. 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잘 섞였다. 아,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부는 동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원체, 지구상에서 원체 좀 많이 부는 동네가 중위도. 북이 30도, 남이 30도 부근이라서 그쪽이 전체적으로 지구 봤을 때 꼭 변수는 많지만 전체적으로 혼합층이 두꺼운 동네가 중위도더라. 중위도가 30도 노스, 사우스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지구 전체를 다룰 때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다루는데 저위도가 0도 부근, 중위도가 30도 부근, 고위도가 60도 부근. 그러니까 뭐 북이 55도 고위도, 북이 63도 고위도, 북이 70도 고위도. 그럼 90도인 북극은 어떻게 돼요? 남극은 어떻게 해요? 극. 그러니까 4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극. 뭐 극은 별로 공부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중위도는 30도 노스 사우스 부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편서풍과 무역풍이 불어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센 편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볼 때. 자, 그 다음에 뭐 계절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겨울철에 바람이 좀 센 경향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온 약층.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 급격히 감소하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매우 안정. 왜 안정하다? 여기 좀 지워볼게요. 왜 안정하다? 수심을 그리면 이렇게 수온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번 끊어보면 수온약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뭐 수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임의로 2개로 끊었더니 여기는 수온이 높고 여기는 수온이 낮아요. 여기가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 그런데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크잖아. 수온이 높으면 밀도가 작잖아. 밀도 큰 애가 밑에 있고 밀도 작은 애가 위에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갈 일이 없다. 내려올 일이 없다. 가만히 있다. 안정하다. 그래서 대기권의 성층권하고 조금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여기에 대응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해층은 수온이 매우 낮은 냉수층, 거의 대부분이 한 5도씨 미만에 해당되는 온도가 쭉 유지되는 곳이고요. 연중 수온 변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적도에 해당하는 심해층, 북극에 해당하는 심해층 구분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심한 500m, 1000m 내려가면 여기가 북극의 바다인지 심해층인지 적도의 심해층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으로 가볼까요? 직권. 지금 그림은 여러분들 개념서에 있는 개념 교재에 있는 기본 개념 강의, 기본 강의에 있는 그 개념 쭉 보다 보면은 제가 지금 그리는 또는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입니다.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얘기하는 건데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계산입니다. 지진파의 속도 분포에 따라 직권을 4개의 층으로 구분했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땅 속에서 지진이 나는 지점을 진원. 땅 속에 이렇게 여기서 지진이 났는데 여기가 관측소다. 관측소까지 지진파가 쫙 왔는데 이 거리를 진원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진원거리 구하는 식입니다. P파의 속도 빼기 S파의 속도 분해. 대부분 VP가 8km/s가 많이 나오고 S파의 속도가 4km/s가 문제에서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저거를 외워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권장하고 싶진 않지만 뭐 좀 헷갈린다, 식이 안 외워진다, 뭐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이거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딱 8 나옵니다. 8. 8km/s가 나와가지고 PS시 관측 지점에서 P파가 먼저 도달하고 P파 도달하고 S파가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차, 이거를 PSC라고 하는데 이게 거리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PSC를 곱합니다. 단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대부분 진원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진원거리 대신에 진항거리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크게 의미를 두고 구분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진원하고 진항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진 난 곳 자체가 원체 깊지 않은 한.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진파의 특성, 지진파에는 P파가 있고 S파가 있는데 P파는 고액기 다 통과하고 빠르다.
S파는 고체만 통과하고 느리다. 이런 성질 이용해 버리면 나중에 이제 뭐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멘틀 밑에 외핵이 있고 이런 게 파악이 되더라. 그래서 얻어낸 정보들이에요.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 밑에 멘틀과의 경계면이 뭐다? 이름이 모호면. 지진파의 불연속면을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각평형설 요거 별표한 게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지각을 따져봤더니 밀도가 큰 밀도가 큰 해양판도 있고 밀도가 작은 대륙판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각 밑에는 어떤 상태로 돼 있는가? 지표면은 울퉁불퉁하지만 지표면은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하지만 울퉁불퉁하지만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각 아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각 아래 그리고 지각의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밀도 관계를 따져보면 이게 밀도가 더 크단 말이죠. 밀도가.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적용을 해서 두 가지 이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에어리설과 플랫설. 에어리설은 이 지구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위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플랫설은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밑에는 그냥 일자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쪽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 여기가 밀도가 작다는 게 설명이 된다. 에어리설은 실제 지구 내부의 모양과 비슷한 이론을 말하기 때문에 실제 지구 내부의 모양은 에어리설로 설명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설명한다라는 거. 에어리설과 플랫설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출제율이 제법 높아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각 밑에 멘틀, 모호로 미치치 불연속면, 모호면에서부터 지하 약 2,900km, 구텐베르그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가 됩니다. 여기까지를 멘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진파를 관찰했을 때 지진파의 주시곡선, 거리에 따른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를 주시곡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난히 여기 모호면에서도 한번 꺾이지만 2,900km 정도에서도 많이 꺾이더래요. 그걸 통해서 지구 내부가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 끝이 아니라 또 뭐가 있구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알아냈더니 그 멘틀은 고체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 전체 분피의 약 80%, 질량도 최대가 됩니다. 밀도는 외핵이나 내핵에 비해서 밀도는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질량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핵 약 2,900에서 5,100km인 레만 불연속면. 레만면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가 됩니다. 자, 여기에 지진파의 암영대 이렇게 돼가지고 또 개념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지진파를 띵 하고 쏜다. 지진파를 P파를 딱 쏜다. 또는 S파를 쏜다.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그럼 지진파를 쏘면 지진파가 이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지진파의 속도가 내부로 가면 빨라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 굴절해서 나중에 쓱 빠져나옵니다. 나중에 쓱 빠져나오는데 뭐 쏘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지진파의 P파, S파를 쏘면 대부분 여기서부터 쭉 끊어가지고 90도 여기까지 쭉 가면 뭐 예를 들어 100도 이렇게 나오는데 103도에서부터 이 각도상 103도면 190도 좀 밑에쯤 되겠죠? 한 여기쯤 되겠죠? 103도에서 142도에 이르는 부분까지는 굴절을 하다 보니까 103도에서 142도까지는 P파건 S파건 다 도달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밑에 멘틀 밑에 또 무언가가 꺾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진파를 안 보내는구나 라는 걸 알아냈고요. 특히 S파가 통과를 전혀 못하는 부분 찾아가지고 어떻게 찾는다? 액체 상태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물론 이 142도보다 더 큰 각도 쪽에는
P파는 도달했기 때문에 뭐 이 안에서 굴절해서 오기는 오는구나, P파는. 근데 S파는 전혀 없구나. 그래서 지진파의 암영대가 142도까지 나오면 이건 P파와 S파의 공통 부분이고요. P파는 142도에서 반대편 180도까지는 도달합니다. 근데 S파는 암영대가 103도에서부터 180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03도 넘어가면 아예 S파는 그냥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영대 구간인데 한 110도 정도 되는 곳, 103도에서 조금 돌아가는 곳에서 약한 P파가 발견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핵 내부에도 뭔가 지진파를 반사시키거나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월등히 다른 부분이 있다. 이 각도를 가지고 계산했더니 약 그 5100km 부분부터 지구 내부까지를 또 다른 층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거기를 내핵이라고 정의를 하고 거기는 지진파의 속도를 보니까 고체 상태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진파의 암영대라든지 그 다음에 S파, P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파악하게 된 경위는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구성 물질이에요. 지구의 구성 물질. 대기권. 아까 대륙권부터 시작해서 성층권, 중간권, 열권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륙권에서부터 어디까지? 중간권까지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권까지를 균질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열권은 비균질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 여기다가 이제 지진파란다. 높이에 따른 대기의 온도 변화를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요 균질권이라고 불리는 부분, 이던 간에 균질권 위에 비균질권이던 간에 어떤 기체들로 되어 있느냐? 균질권이던 간에 비균질권이던 간에 이쪽에는 기압이 지표 가까운 곳은 높고 저 위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건 공기의 밀도 때문이에요. 공기가 희박해진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 밀도를 얘기하면 공기 밀도는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공기 밀도.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기 입자가 10,000개가 있어. 여기는 공기 입자가 100개가 있어. 여기는 공기 입자가 10개가 있어. 여기는 공기 입자가 1개가 있어. 공 하나씩 더 붙여볼까요? 10만 개, 1000개, 100개, 10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균질권과 비균질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대기권에 제일 많은 기체가 얘네 둘이거든요. 이 쉼표 왜 있냐? 요 두 개가 거의 9%가 넘습니다. 두 개 합치면. 대략적으로 질소가 한 78% 정도 되고요. O2가 21% 정도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설정. N2가 8, O2가 2, 8대 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미안하지만 아르곤, 이산화탄소 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대륙권에서는 이 10만 개 중에서 8만 개는 뭐고? N2고 2만 개가 O2란 얘기예요. 그래서 10만 개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위에는 1000개 중에서 몇 개? 800개는 N2고 200개는 O2란 뜻이에요. 비율 별 차이 없죠? 100개 중에 80개는 N2고 20개는 O2란 얘기예요. 이런 데를 균질권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기는 10개의 공기가 있어. 희박해졌잖아요. 근데 여기 공기 채취할 때, 여기 채취할 때, 여기 채취할 때, 여기 채취할 때마다 이 비율이 랜덤인 거야. 그래서 비균질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비율이 고르지 않다.
희박한데도 고르기까지 하지도 않다. 말이 좀 이상하죠? 고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박한데 비율이 고르지도 않다. 여기에 따라 랜덤이다. 뭐 그런 뜻으로 비균질권이라고 하고, 결론은 비균질권은 열권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수권은 육지물에는 요런 애들이 많고요. 나트륨과 같은 애들은 해수에 많습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이쪽이 값이 큽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0.1g 들어있다고 치면 여긴 0.1mg 막,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그냥 많은 거 위주로 써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해수에는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염화 이온 같은 것들이 많더라. 뭐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각 구성의 8대 원소 산규알철까지는 무조건 암기하시고, 이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광물 미네랄에는 규산염 광물과 탄산염 광물이 거의 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또 95% 이상 정도 될 거예요. 멘틀은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마그마의 분화로 인해 생긴 건데, 지각과 조금 다르게 산규마철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핵은 철과 니켈이 주성분이다. 따라서 핵의 밀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서의 원소비는 밀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철이 제일 많은 상태가 됩니다. 지각과 멘틀에는 산소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로 따지면 철이 제일 많다는 거, 뭐 그 다음 비슷하게 가는 거죠. 주의 깊게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구의 역장이에요. 지구라는 천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 뭐 자기력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중력장과 자기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에서 나타나는 중력은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이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렇게 지구 표면이 있고, 여기 표면에 이 딱 놨을 때 밑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만류인력이 작용하는데, 자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서 실제로 중력의 크기는 이 두 벡터의 합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거를 그냥 써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은 뭘로 구한다? 자, 일단 만류인력 구하는 식 G의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원심력 구하는 식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얘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력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단진자의 주기를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단진자의 주기 구하는 식 아까도 있었는데 2파이 루트 G분의 L, 요거 꼭 명심하세요. 여기서 단진자의 주기 T는 이거는 뭐였죠? 중력 가속도. L은 그 단진자를 매달아 놓은 실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구 표면이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가 회전 타원체이기도 하고 또 지오이드라는 지구의 형태 비슷한 또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을 만들기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중력이 실제 그 지점에 작용하는 중력에 매칭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력 보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 고도 보정, 부계 보정, 요새는 부계 또는 부계라고도 하니까 같은 단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부계 또는 부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고도 보정은 이 지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산지야, 산지. 지구 반지름은 6,400km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6,401km야 또는 6,402km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반지름이 더 큰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력이 반지름이 큰 곳이다 보니까 중력이 작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곳이 반지름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중력이 너무 작게 측정된다. 너무는 아니죠. 아주 살짝 작게 측정된다.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값을 좀 더 해야 된다. 이 동네 중력이 이거보다 좀 클 거야. 이거를 우린 고도 보정 중에
프리에어 보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올드한 책에 뭐 후리에어 보정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 보통 프리에어 보정. 그래서 고도 보정의 프리에어 보정과 여기에 나와 있는 부우계라고 돼 있죠? 부계 보정. 이거 좀 빈도수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리에어 보정은 고도가 너무 높다. 고도가 높다 보니까 R이 크게 측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력이 너무 작은 걸. 그래서 오케이. 그 차이만큼 더해 줄게. 이게 프리에어 보정의 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다 적용하는 얘기예요. 고산지대. 반면에 부계 보정은 뭐냐면 부계 보정은 지오이드 면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 지구 타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육지는 어떻게 됐어요? 육지는 이렇게 돼 있고 바다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구 타원체 면이고 이게 지오이드 면인데 지오이드 면 이상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측정한다. 그럼 여기는 여기 물질 같은 게 더 있어서 상황이 좀 애매해졌는데 그럼 이거는 여기에 측정값이 나오면 이만큼 물질 때문에 값이 더 커졌을 거야. 따라서 너무 측정값이 커. 그래서 빼자. 그래서 보세요. 지오이드를 경계로 놓은 부계 보정 같은 경우는 높이가 높은 곳일 때 뺍니다. 근데 프리에어 보정은 높이가 높은 곳일 때 더 해버린다고요. 뭐 어떤 거를 쓰냐고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특히 요 프리에어 보정과 부계 보정은 서로 반대 양상을 보인다. 다시 정리하면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높은 곳이라서 반지름이 크게 나와버리니까 중력이 작게 나올 거야. 따라서 지금 값보다 더해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부계 보정 같은 경우는 이런 거대한 지구 타원체로 만든 평판을 기준으로 나타내서 더 위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된다? 지오이드 면보다 이상이게 되면은 더 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빼버리자고. 측정값이 너무 크게 나왔어. 이 동네는 중력이 워낙 큰 애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빼버리자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부계 보정이 된다. 일단 프리에어 보정을 이해하고 나시고 부계 보정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문제는 쉽게 풀리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 보정은 이 부계 보정과 실제 지형의 영향 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속에 들어있는 뭐 철광석이 매장돼 있다, 소금이 매장돼 있다, 아니면 또 뭐 있었죠? 뭐 또 단단한 철광석이 매장돼 있다.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경우를 우리 찾아서, 그리고 또 지형이 기울어진 지형이냐 평평한 지형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뭐 그 영향의 차이를 다 따지는 거를 지형 보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중력 이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 정도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 지역에서 각종 다양한 것들을 감안해서 중력을 재봤어. 분명히 이 동네는 위도가 몇 도고 위도가 37도고 그 다음에 뭐 경도 몇 도니까 이 지역은 중력이 몇 정도 나와야 돼. 심지어 지구의 편평도도 다 생각해서 계산해봤어. 그래서 계산했는데 그 동네는 위도 경도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 있어요. 그걸 표준 중력이라 그래요. 그냥 위도에 따른이라고 써놓을게요. 근데 위도에 따라 보면은 여기 중력이 예를 들어 9.8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9.9가 나왔어. 뭐지? 지하 물질의 밀도가 크니까. 여기가 9.8이야. 근데 계산해보니까 9.7이 나왔어. 그럼 땅속에 되게 밀도가 작은 애가 있더라. 자, 요거 두 개 명심하시면 문제가 또 하나 정도는 풀리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자기장, 중력장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지구 자기장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림 하나를 여기다 소개를 해드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직육면체를 하나 그렸고요. 직육면체 하나 그렸고 지표면상의 어느 한 지점을 딱 찍었습니다. 딱 찍어서 이쪽을 지리상의 북극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쪽. 지리상의 북극. 그럼 우린 나침반이 이쪽을 쓱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우리 동네. 이건 관측 지점.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다? 나침반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더라. 응? 지금 요 위에 있는 사각형이 지표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을 때 지리상의 북극, 즉 진북에 대해서 자석으로서 역할하는 북극, 자북극 또는 자석으로서의 북극, 줄여서 자북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의 각도를 우리는 편각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여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땅속을 가리킵니다. 관측 지점을 북반구 중위도라고 전제를 깔면.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고 밑으로 내리면 요 지점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던 게 저 뒤까지 갔어요. 그래서 지표면과 이루는 연직 아랫방향으로의 각도를 복각이라고 부릅니다. 복각. 그리고 이 위에서 요 화살표의 길이를 우린 뭐라고 한다? 요 화살표의 길이를 수평자기력이라고 부르고, 실제로는 이 밑에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밑으로 나타내는 밑에서 봤을 때 요 화살표의 길이를 연직자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나타나는 요 대각선으로 들어가 있는 요 힘의 크기를 전자기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전자기력의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수평 성분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 특히 지도상에서 지리상의 북극과 이루는 각을 편각,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 각도를 복각이라고 합니다. 자, 편각, 복각,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전자기력과 편각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기 적도에서는 뭐 대체로 적도 부근인데 거의 복각이 없습니다. 거의 나침반이 수평으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복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평자기력이 대신에 최대예요. 이 선의 길이가 가장 길게 해석이 되고요. 대신에 나침반이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연직 방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북극에 가면 나침반, 여기를 N극이라고 놓을게요. 나침반 N극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이때를 우리는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90도라서 복각이 90도라고 하고, 이번엔 수평 성분이 없고요. 연직 성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게 자기 적도에서 자북극으로 갈수록 편각은 어떻게 되고 복각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서 지도상의 북쪽을 딱 찍어 놓고 나침반 N극은 저쪽을 가리킨다. 근데 내가 북이 한 30도 정도 있다. 근데 북이 40도, 50도, 60도로 가면 갈수록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이 둘 사이 각도가 점점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각과 복각은 점점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다 커진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반드시 질문에서 해결하셔야 될 주제니까 편각, 복각, 그 다음에 수평자기력, 전자기력 요 부분, 지구자기의 3요소가 일단 요 3개인데 이거 말고도 연직자기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도 같이 이해하고 계시자고요. 그러니까 위도 변화에 따른 변화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심지어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 여기다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제주도가 있는데, 제주도, 여기는 서울, 제주도가 북이 33도 정도 되고 서울이 37.5도 되니까 당연히 저쪽이 고위도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편각이, 제가 그냥 임의로 정할게요. 옛날 기억에 11도 웨스트였고 복각이 뭐 한 플러스 40도라고 쳐봅시다. 플러스 40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점점 동일 경도상에서 쭉 간다고 치면 이 편각과 복각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점 2개를 찍었어요. 근데 이 그림하고 상관없이 여기가 자북극, 여기가 진북. 근데 우리 동네가 여기야. 자, 각도가 이게 편각이죠? 내가 좀 더 위로 올라왔어. 그럼 각도가 이렇게 되네? 편각이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점점 올라왔더니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볼 때 여기가 자북극이고 여기가 진북극이다. 그럼 서울에서는 각도가 이 정도 각도겠지만 제주도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 각도밖에 안 된다고. 각이 작아지죠? 따라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는 동안에 편각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북극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적도에서는 나침반이 수평으로 있던 게 좌기 북극, 자북극에 가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을 향한다고요. 따라서 적도에서는 복각이 빵도 수평이니까,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서 90도가 되면 복각이 커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각과 복각은 다 고위도로 진행하면 할수록 값이 커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구의 자기장과,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고는 있지만 자전축에서 약간 어긋난 곳이 실제 자석으로의 극 역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 굳이 편각의 정의를 하면 지리상의 북극과 자북극이 이루는 각도를 편각, 복각은 나침반 자침이 수평면에서 기울어져 있는 각도, 아래로 내려간 거를 복각이 플러스 N극이 위로 들려있는, 남반구는 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남반구는 복각이 마이너스. 그래서 남극에 가면은, 자남극에 가면 복각이 마이너스 90도라고 놓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값도 지구의 수십억 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 그러니까 지구의 극, 남극, 북극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구자기장이 왜 변화가 생기느냐? 태양 활동에 의해서 하루 동안 세기가 변할 수도 있어요.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 같은 게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의 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세기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태양 표면에서 나타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서 지구가 자기장을 갖게 되는 이유가 지구 내부에 뭐가 들어있다? 외핵이 대류를 해요. 그것 때문에 전류가 발생하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 건데, 그 외핵의 대류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세하게 알고 봤더니 1000년 전에는 저기가 자북극이었는데 지금은 자북극이 여기야. 이런 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영년변화라고 부릅니다. 뭐 그렇게 느리진 않지만 그래도 느린 편입니다. 우리가 관측한다고 해서 뭐 내가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내가 나중에 노인 됐을 때 그 정도면 꽤 많이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꽤 많이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변화를 영년변화라고 하고, 외핵의 대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진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북이 변하는 겁니다. 지도상의 진북, 진남은 그냥 지구본이 그 꼭다리가 꼽혀있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고정된 곳.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다이나모 이론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 외핵의 대류운동, 다이나모 이론, 전자기유도에 의한 지구는 전자석이다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한번 끊고 그 뒤에 제 3절 지구의 운동, 자전과 공전 조금 정리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